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출근도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 상황인데 와서 좀 이렇게 통제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로부터 컴퓨터를 넘겨받은 지 4일 만인 어젯밤 김 씨가 비방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우리끼리는 아마 이번 기사를 보면서 또 국정원이냐라는. 근데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3,295건을 누가 분석합니까? 2012년 이 대선 개입 사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가에 어떤 몸통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정원이 거의 해체 수준의 수술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어떤 적폐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에서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이 사각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통화기록 입수와 분석으로 증명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박수받아 마땅한 보도. 물론 변지민 기자 덕분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돌아보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굉장히 네. 그러니까 막 팀장이 막 갈아 넣더라고 내가 보니까. 눈물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눈물 얘기 또 해야 하나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심지어 막 데이터 저널리즘 하라고 막 수업까지 끌고 댕기잖아요. 와, 팀장 진짜 독해. 한 3주쯤 전에 그 정한봉 기자가 이만한 이제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이만한 문서인데 다 그게 그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 통화 내역 이제 엑셀 파일에 담긴 문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본 파일을 구할 수 없냐? 그거는 어렵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 한 3,600통 가까이의 통화 내역이 있어요. 3,600통의 통화 내역이 있는데 엑셀 표로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일단은 스캔에다 떴어요. 네. 스캔에 떠서 PDF로 만들었어요. 그 PDF를 변환을 했죠. 엑셀로. 계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나랑 김한 기자랑 통화를 했으면은 선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점과 점 이제 선으로 연결해 주는 건데 통화를 많이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고 통화를 좀 별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멀어져요. 예. 이 통화의 빈도나 접촉 횟수 같은 것들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렇죠. 형태로. 그리고 많이 하면 굵어지고 선이. 그렇죠. 많이 할수록 이제 선이 굵어지고 가까워지고 주말 내내 이 수작업을 거쳐서 이제 이 그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날 회의에 들고 왔더니 되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호영, 뭐 김한, 뭐 정한봉 이 같은 팀원들이 아 이게 역시 이 안 땡땡이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죠. 안 땡땡이 이 경찰과 국정원을 이어주는 이 핵심 멤버였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그 중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과 국정원이 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연결망이 드디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각화의 굵기나 빈도를 보면서 다급함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12월 11일 날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국정원이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을 가서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당직자들이 그 김하영 씨가 있는 그 오피스텔에 역삼동 오피스텔이었죠. 역삼동 오피스텔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하기 시작하고 김하영 씨는 문을 잠그죠. 그렇죠. 문을 잠그고 이제 거기서 버티죠. 그래서 13일 날 나오죠. 그러니까 이틀간 버텼고 13일 날 나오고 16일은 뭐냐면 그날이 이제 대선 마지막 토론이 있던 날이고 16일 날 오후부터 이미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별게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날 박근혜 후보도 당시 이제 TV 토론에서 거의 확신하죠.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걸.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례 없는 감금 사건이다라는 프레임을 걸면서 책임을 져라 이거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드라마틱한 거는 TV 토론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경찰의 결과 발표가 있는 거예요. 10시에 TV 토론이 끝났고 더 놀라웠던 건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고 11분인가 뒤에 국정원이 바로 입장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정황들만 놓고 봐도 공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최소한 수사 내용을 먼저 알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후보는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이제 받았고 그 후에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이 바로 입장을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어진 당정청 경찰까지가 무슨 경찰이 발표했다 아니면 단순히 청와대 입장은 이렇다, 국정원이 이렇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근데 저는 별로 의미를 잘 모르고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업했던 것 팀장이 너무하네.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뭐 데이터 주면 알면 안 돼. 엔지니어가 일단 해야 돼. 흥분하면 안 돼. 기술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이 시간이 피크를 찍어. 이거 왜 피크를 찍지? 그럼 옆에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연결망을 분석했다면 두 번째는 시간을 분석했잖아요. 그쵸. 시간별 문자 통화 횟수 지금 이게 있는데요.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민주통합당이 그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직후 이때 이제 수서경찰서가 이제 동국지구대로 출동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그 일파만파 되는 순간 이제 굉장히 국정원과 이 경찰 비롯한 이 핵심 멤버들의 전화 통화가 아주 급증했다. 거로들 막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보내고 야 민주당이 거기 왔대. 난리 난 거죠. 국정원이랑 경찰이랑 다 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청와대랑. 실제로 어떤 해명도 있냐면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보통 이게 전화 계속 오면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문자를 계속 보내느라 자기 통화가 많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가 엄청나게 전화를 주고받았고 정보를 교환한 거죠. 피크 말고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는 때도 있잖아요. 12월 14일에도 좀 두껍게 나타나고요. 16일에도 당연히 두껍게 나타나죠.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 한 대랑 데스크톱 한 대를 제출했잖아요. 그거 한 대씩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스크탑 이미징 작업이 완료됐을 때 갑자기 막 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두 번째로 할 때가 그 디지털 분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착수하는 시점에 또 통화가 한번 급증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분석 작업이 끝났을 때 또 통화가 한번 급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순간에 당정청 국정원의 통화가 급증했다는 건 경찰 수사가 다 차례차례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랑 통화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건과 시간 계열로 분석을 하면 딱 그게 이제 그 순간에 통화가 급증한 거는 그 맥락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가? 그것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엑셀 파일에 장소 정보가 들어있어요. 한글로 장소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좌표 정보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지도상에 뿌려주는 거죠. 기지국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00m 반경 안에 한 100개씩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뭐 여의도나 뭐 강남이나 이런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이제 조그만 반경 안에 굉장히 많은 기지국이 들어있는데 특정 하나의 기지국에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이 주요 멤버들이 핵심 인물들이 다 이제 집결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청와대 특정 장소에는 청와대 앞에서는 뭐 청와대 비서실,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이런 핵심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새누리당 당사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정읍빌딩은. 근데 이 정읍빌딩에 이 11월 11일부터 16일 사이 이 5일 동안 지금 말씀하신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과 공보단장 그리고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을 비롯해서 심리전단장, 3차장, 2차장 그리고 대변인까지가 같은 기지국에서 전화를 한 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뭐 취재를 직접 하셨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왔다기보다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 않는 곳인지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회합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 않는 곳인지 그리고 두 번째 밖에서부터 전화 통화를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밖으로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접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좀 어느 정도냐면 평소에 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국정원 사람들은 평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새누리당 사람들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교집합에 걸치는 거예요. 의심해보면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다. 창성동 청와대 부속청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촌이라고 하는데 서촌 인근이에요. 서촌 살잖아요. 네, 뭐 서촌. 동네 좋은 시설 있다고. 네,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드디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화 기록 여기서 등장하죠. 그렇죠. 저는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네네. 정말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이 데이터 취재기가 이 데이터를 인터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얘는 말을 못 하거든요. 네. 인터뷰도 막 어떻게 울면서 물어봐. 진짜 밤에 고독하게 데이터와 직면해야 하잖아요. 아무도 같이 함께하지. 컵라면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컵라면한테. 일단 데이터를 다 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떴어요. 이 이제 종이에 있던 거를 다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잖아요. 다 숫자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다 이름을 불렀지만 다 숫자만 존재하는 거죠. 저희 이게 숫자를 사람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여기 나오는 뭐 차문희 그다음에 원세훈 그다음에 뭐 김용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번호 확보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과거 멤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번호를 한꺼번에 다 입수를 해서 새누리당 번호는 싹 한꺼번에 변환을 시켰어요. 그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뭐 하루는 꼬박 걸렸을 거 아니에요. 한 2, 3일 걸렸죠. 2, 3일이 지금 오래 안 걸린 거라고요. 이 취재가.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락처가 없었어요. 네. 청와대 연락처 없어가지고 원래는 대비처럼 취급이 돼요. 또 실제로. 네. 그래서 또 5년 전 일이고 5년 전 청와대니까. 그래서 그 530개에 이르는 번호를 다 찾았죠.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진짜 기가 막히다. 네. 한번 울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찾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이 웃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근데 내가 볼 때 한국이 IT 강국이라서 가능한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하금열. 하금열이 박원동 국익정보국장 국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일단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직접 국익정보국장하고 통화를 한다는 거는 진짜 급하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국정원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또 차문희. 차문희 2차장에게 2차장하고 통화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무수석은 경찰을 관할하고 국정원은 관할하지 않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정작 정무수석이 통화를 했단 말이죠. 이건 좀 상황이 맞지 않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정무수석은 경찰을 관할을 하거든요. 경찰의 정보가 어쨌거나 정무수석실에 모아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차문희 2차장에게 무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달곤 수석이 차문희 차장을 통해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달곤 수석은 차문희를 모른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엿새 동안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박원동 국익정보국장한테 전화를 건 게 12월 12일 아침 오전인 거잖아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니까 예를 들면 그 경찰 수사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해보자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 비서실장은 경찰에게 전화를 했어야 하죠. 그렇죠. 정상적인 계통을 밟으려면. 근데 경찰이 아닌 국정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 국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나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국익정보국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금열 실장하고 통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국 통화가 안 됐습니다. 아까 이달곤 수석은 자기가 전화를 5번이나 먼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 전화 건 사람 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예. 근데 뭐 절친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정작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은 안다고 했잖아요. 이달곤 수석을. 뭔가 사실관계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모아본 데이터를 보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면 언론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전화를 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까지를 확인을 하니까 이 전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취재원들은. 왜냐하면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가 확보하니까 그거를 이제 장소까지 다 이제 저희가 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또 팀에서 전체를 다 나눠가지고 다 전화를 일일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공통된 어떤 관심사랄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뭐 전부는 아니지만 공통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재수사가 들어갈 거냐였어요. 일단 김용판은 굉장히 당당한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이미 수사를 다 받았고 무죄다. 예, 한데 김용판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성동 별관, 청와대의 창성동 별관에서 통화를 한 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저는 수사를 착수하는 기관의 의지라고 봐요. 지금까지의 이 사건의 주요한 스토리는 국정원이 수사를 좀 지휘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워낙 큰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국정원 직원이니까 국정원이 좀 개입됐던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휘를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과 경찰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청와대가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직접 개입을 당연히 이제 머리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해왔던 거죠.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의 관계 혹은 새누리당과 이 국정원의 관계,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관계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처음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추상적인 삼각통화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기술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2년 대선에 그 댓글 과정에 최소한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수사가 무혐의라고 중간 발표가 났다가 나중에 그 무혐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까지의 기획에 청와대가 얼마나 연루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비서실장이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위에 한 명밖에 없죠. 드디어 또 그분한테 가는군요. 박수 한번 치고. 네. 우리가 박수 정도는 우리 변지민 기자한테 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번에 그래서 좋았던 게 이게 그 팀 안에서 이제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혼자 했으면은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왜 여기서 전화했지? 그걸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면 이제 계속 물어볼 수 있고 또 피드백이 다시 오잖아요. 아, 그거 좀 어느 장소 좀 알아봐줘라고 하면 제가 바로 정리를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별로, 그다음에 뭐 이 사람별로, 인물별로 제가 딱 소팅을 해서 드리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취재를 더 하고, 이런 맞습니다. 계속적인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게 수사보도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전 이게 진짜 힘이라고. 그 취재한 분이 자기 구속될 것 같냐고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속될 것 같냐고 물어보진 않았고요. 수사 들어갈 것 같냐고 물어보면서 그 자체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수사 들어가면 구속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사회에서 거의 기득권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본인들이 또 수사한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 이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그 후에 굉장히 경찰 조직 내에서 제일 잘 나가죠. 네,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경찰 바깥에서는 이 사람들을 2011년 수사 2개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이상한 게 처리가 많이 돼요. 뭐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오천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팀에서 만졌는데 그 이후에 이 멤버들이 뭐 금방 승진들 하고 좋은 자리들 가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다 현직들이 많고 아직. 그거는 우리가 또 새로운 보도를 하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뼈대만 일단 나간 거고, 첫째 보도로 나간 거고, 그 뒤에 이제 이 후속 보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할게 있다. 고생하시려고요. 네, 고생하시려고. 경찰 개혁 많이 있다. 경찰 개혁도 할 게 있다. 할 게 있다. 네.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근데 거기까지.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왜 영화 보면 막 요새 꾼이나 뭐 옛날에 마스터 이런 영화 보면 까만 사무실에 이렇게 유리로 된 판에 막 다 그리고 사진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서 뭐 열면 쭉 빼면 무슨 자료가 쫙 나오고, 그죠? 거기까지는 안 바래도 쫙 나오고 사진 이렇게 붙이고 물음표 가운데 이렇게 놓고 쫙 내려오고.